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자유가 모든 자유의 근본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를 얘기하게 되면요. 이 자유주의를 뭐 정치적 자유주의, 개인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크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자유주의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치적 자유주의, 이건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그런 여러 항목 조항들이 있죠. 이 헌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유들, 이런 것들, 모든 국민은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주거의존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 누굴 뽑는다, 이런 참정권하고 관련된 거, 일종 이런 거 우리가 정치적 자유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존 롤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앞에 놓은 게 정치적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때에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거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경제적 자유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과연 분리될 수 있겠는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자유는 현재로 만족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좀 축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근본이기 때문에 경제적 훼손의 자유가 되는 순간부터 정치적 자유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출판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종의 정치적 자유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 더 급한 거는 출판사 있죠. 출판사. 종이를 공급하는 뭐라고 할까요? 제지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출판사,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 그 다음에 유통을 맡는 이 시장. 이런 것이 없을 때에 과연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출판사라든지 제지공장이라든지 서점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예요. 국가가. 그럼 자유가 진짜로 생길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걸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찍고 무엇을 방송하고 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정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립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된 대부분의 그 보조수단이랄까, 그 매체들이 민간기업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봐서 경제적 자유가 없다고 하면은 정치적 자유도 보장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기아 빈곤이 북한은 심화되고 아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몇백만 명이 아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느냐? 굶어 죽느냐? 이 20세기, 21세기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유가 북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시장이 없고 물자가 있어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장의 자유가 있는 상태는 아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북한은 일종의 빈곤이 통치 수단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가난한 나라, 빈곤이, 굶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빈곤이 통치 수단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 배급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국가예요. 그래서 배급이 안 나오면 굶어 죽는 거고 배급이 나오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굶어 죽느냐라고 하는 먹이를 누구한테 목줄을 대고 있는 그걸 국가한테 목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자유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힘을 가야 되는 말에 이런 한가로운 논리가 아니고 내가 국가의 정책을 따라 국가의 말에 복종하면 나한테 먹이가 오고 먹을 게 오고 굶어 죽지 않고 그걸 반대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가난과 빈곤 이런 것이 통기수산이 되고 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자유도 억압하고 일당 독재 내지는 하나의 왕조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가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아주 넓게 보게 되면은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유의 근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면 사람이 자유를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 시각도 많아가지고 물질 문명이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좀 우습게 보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된 사람이다. 물상하에 빠졌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다. 이런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터전이 경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누구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의 경제에 그걸 제공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엄마, 가족 관계 속에서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구멍에 포도청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꼽힐 수가 없어요. 영국 같은 우리 옛날 그랬다 그러죠. 영국 어떤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싹 트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허망한 노릇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경제가 문제냐 민주주의가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후쿠야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재자들은 뭐야? 자기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제가 발전되면 독재자는 몰락한다. 왜?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지는 겁니다. 독재 좀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좀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뭐 동물이냐 배만 부르면 되냐. 나도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민주화 운동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이건 대부분에 보면은 이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 발전은 결국 독재자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두 개는 밀접히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해서 경제적 자유는 돈 버는 것하고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훼손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돼서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 경제적 행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분배 선순환의 구조도 일어나고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게 되고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치가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좌파든 우파든. 우리 경제 망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수 듣는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경제 발전이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토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분배를 해야 되겠다. 이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고 하는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성장과 분배가 그렇게 분리돼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 철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면 된다. 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권한을 줄인다고 하는 얘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경제가 일어나는 것, 경제 분야, 경제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경제 과정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개입이 많잖아요. 최근은 뭐예요? 뭐 경제민주화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상한 법들, 소나기법을 해가지고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그걸 막겠다고 막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뭐 나온 게 뭐예요? 뭐 그 내부 규제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대기업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된 게 중소기업들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게 다 보게 되면은 경제 과정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입해가지고 경제가 조금 더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을 하고 균형 발전을 하고 빈부의 격차가 좀 덜 나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경제 활동을 좀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순진한 생각인가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도덕적 이상이 강한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뭐 끊임없이 국회에서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법을 만들어요. 이것이 규제입니다. 규제. 오만 규제가 다 있어요. 규제. 그리고 규제교공화국이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파트너십 정도가 아니고 일종의 경제 발전의 보조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 과정에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나왔을 때에 그 결과물들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는 것을 놓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만 맡겨놨더니 뭐 빈부격차가 커지고 뭐 강한 놈은 점점 강해지고 약한 놈은 점점 약해지고 죽게 되고 뭐 이런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글 자본주의니 뭐 힘든 놈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정글에서 힘센 놈만 삽니까? 오만 미생물도 시작해가지고 강한 존재까지 다 공존하는 거예요. 정글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도 참 잘못된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될 때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동시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국가와 시장의 어떤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려고 하면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국가의 힘이 작아져야 한다. 해서 도표를 그리면 되게 이런 식의 도표를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면 국가하고 이 시장에서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게 이건 아나키즘입니다. 국가가 아무 자유주의자, 자유시장 경제론자 이건 아나키스트는 아니에요. 시장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자유시장론자들이 아무 규칙이 필요 없다. 규제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시장이 잘 작동하려고 하면은 국가가 해줘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의 준수를 국가가 관리하고 또 계약이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뭐 정보 유통을 잘 이렇게 시키도록 하고 또 경쟁을 일어나도록 하고 이런 게 국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하준 우리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 장하준 교수가 우리 얼마 전에 낸 책 중에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만은 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인가요? 책 제목이.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자유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자유시장은 없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주요 주장은 시장주의자들이 뭐 규제를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혀 규제가 없는 건 없다. 그런 시장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 없다.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일정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 망가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있어요. 국가하고 시장하고 관계,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에서 국가가 사라진 게 아나키즘이에요. 물론 아나키스트들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그러나 어느 사회에도 아나키즘이 된 적은 없어요.
국가가 없는 건 없어요. 만약에 국가가 사라지면 그건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혼란의 상태가 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홉스의 얘기가 맞습니다. 국가가 국방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국가가 통치를 갖지 못할 때 완전히 무질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할 때 국가하고 시민사회 내지 국가 경제가 완전히 합치면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전체주의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는 나치즘 같은 거죠. 북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사회죠. 국가와 개인이 완전히 합쳐, 국가와 시장이 완전히 합치되는 경우, 어떻게 본다고 하면 시장이 국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나 전체주의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주장 안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자유시장이라 하고 이것을 국가라고 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많아져가지고 국가가 잘못된 분배도 시정도 하고 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제 뭐 활동을 규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심화되면 뭐가 되는 다 좀 국유화하자. 기업인들도 그냥 공무원처럼 만들자. 민간병원 다 없애고 그것을 국유병원을 하자. 이런 주장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의료 서비스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겁니까? 그래서 국가가 커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국가 작아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국가가 개입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참 뭐 옳은 주장인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장만 하게 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잘 보장이 되는 나라. 이게 달리 얘기하면은 경제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 이거는 국제적인 통계가 있어요. 믿을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잘 살고 이런 나라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그런 나라가 잘 살더라. 또 최근에 조사 연구에 하면은 경제적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뭐예요? 부패 정도가 낮더라. 부패 지수가 낮더라. 그래서 이 국제기관 중에 하나가 이게 작년인가요? 이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세계의 그 176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패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예요. 90점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가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일본이 17위고 미국이 19위고 우리나라는 45위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45위예요.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보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 자유가 낮은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은 몇 등이겠습니까? 북한은 거의 꼴찌 가깝습니다. 8점을 맞아가지고 174위예요. 176개국 중에. 그 밑에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가 좀 좋아진다기보다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에 하면 95년도에는 27위였어요. 물론 이 당시는 41개국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오다가 100개가 넘은 게 2002년도에는 102개국이 102나라가 해가지고 40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진 게 최근에는 189개국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한 건데 그때 39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176개국으로 45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패라고 하는 것도 이 경제적 자유하고 연관이 있고 행복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거기서 또 낸 자유를 보게 되면요. 재산 권리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권리가 잘 보장될수록 국민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렇게 이 곡선인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는 이렇게 잘 0은 보장되지 않는 거고 100은 잘 보장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국민 소득이 제로에서 6,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잘 돼서 부자인 나라는 국민 소득도 높아간다. 이게 사유재산이 잘 보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까 했던 부패지수입니다. 부패지수 똑같아요.
사유재산이 잘 보장되면 부패의 정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 룰 오버 로우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이 되고 뭐예요? 부패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법의 지배가 잘 되는 나라는 다 뭐다? 국민소득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객관적인 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뭐하고 연관되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거는 헬리티 재단에서 나온 최근 겁니다.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요. 거기 재단에서 조사를 할 때는 뭐 큰 이게 범주로 자유로운 나라, 대부분 자유로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눴어요. 억압적인 나라에 나눴는데 대체적으로 서양 선진국들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이게 평균 소득이 44,000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겠죠. 뭐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이거는 45,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난해요. 제일 나라가 리프레스함이 억압적인 나라는 평균 소득이 5,400불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에 경제적 자유가 모든 자유의 근원이고 경제적 자유의 지수가 올라가면은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유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부패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분배도 잘 되고 법의 지배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 지배가 다른 모든 요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경제 자유에 대한 국제지수를 헬리티 재단에 낸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까 부패 그거는 뭐 몇 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0몇 등이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시게 되면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미국, 뭐 영국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나라는 34위입니다. 34위. 경제적 자유 정도가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 뭐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니 어쩌니 해도 아직까지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은 경제적 자유가 제대로 된 보장된 나라가 아니다. 경제 규모는 뭐 세계적으로 12, 3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유지수는 34위입니다. 이런 경제 자유지수는 해외 투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미나는 거 하나는 물론 이제 경제하고 민주의 관계도 재미나는 얘기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에 이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것도 2012년도 걸 발표한 거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경제 자유 지수보다 훨씬 높아요. 민주주의 지수는 20위를 했습니다. 20위. 이게 이명박 정부 때죠. 20위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하다.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주의 정부라고 막 떠들어 싸웠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민주주의 지수는 이명박 정부 때 올라갔습니다. 이 국제기관이 한 거에 무슨 우파의 무슨 연구소에서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단계가 높아지면 이게 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방해되게 되면은 소유권 침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의 지배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패 지수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본 그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그 지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과도한 일반화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너무 일상적인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자유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좀 손상되더라도 인간적인 자유가 올라간다, 뭐 정치적 자유가 올라간다 이런 것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 이것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개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는 방법은 결국 국가가 자신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여기저기 나서지 말고 경제는 그냥 민간 기업들, 개인 소비자에게 맡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을 이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은 기업이 누리게 되지만은 그것의 효과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믿기지 않는 현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